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자, 오늘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에 아파트값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제는 많이 익숙한 뉴스죠. 그런데 반면에 단독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단독주택들은 대부분 오래된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노후주택들은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을 주거 개선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비 작업을 하게 되면서 개발이 일어나게 되죠. 개발이 일어나면서 그쪽에 집값이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물론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처럼 지역별로 잘만 찾아보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곳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이런 지역들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이고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8290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정보를 드리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김규현 이사가 오늘도 강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는 정부가 역사적으로 국토 개발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진짜 정부가 원했던 대로 그쪽에 집값이 올랐느냐. 그렇죠. 사실상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셨었는데 국토 개발 계획이 참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1차와 2차까지만 얘기해 주셨다면 오늘부터는 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진행은 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2030 플랜이라고 해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서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2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2030 서울 플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2030 서울 플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야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말은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워낙 이제 정부 정책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 제가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묻지마 투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확률적으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고 3억을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1억을 잃지 않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돈을 잃지 않고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에 따라서 많이 동향이 이제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에 대해서 자, 중요한 것은 큰 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으로 따지면 공법과 사법 그리고 공법 중에 가장 상위법이 바로 헌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 가장 상위법이 바로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 이게 뭐냐면은 국토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내 국토 그러니까 국토를 내 국토가 아니죠. 큰일 납니다.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이제 1972년도에 이제 국토 개발 계획과 그다음에 국토 이용 관리가 2002년도에 이제 합산이 됐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이제 합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자, 그중에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뭐냐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들은 이제 상위법을 하위법으로 나눴을 때
바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광역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 여러 가지 뭐 서울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뭐 이런 광역도시이면서 또 네네. 도시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2030 서울 플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지만 네. 서울에 대한 종합적인 2030이 뭐냐하면 이게 2030 세대가 아니고 네. 2030년까지의 까지. 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나올 계획은 30년 이후에는 바로 2040 플랜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자, 그러면 도시기본 계획은 바로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970년대부터 이제 4차에 걸쳐서 실행이 된 것처럼 도시기본계획도 1990년서부터 시작돼서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즉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이 변경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4차 도시기본계획인데 4차죠. 이제 그 다음에는 5차가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고 바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바로 서울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의 도시기본 계획 중에 바로 2030 플랜이 서울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굉장히 꼼꼼하게 여기 보면 이제 서울시서부터 시작돼서 1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또 참가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재건축도 내 아파트를 지켜야 되는 의미에서 네. 조합장서부터 조합원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서울 플랜 역시 서울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민 참여단이 같이 참석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미래상 그리고 핵심 이슈별 계획이라든가 공간 계획, 환경까지 꼼꼼히 살펴서 20년 단위로 이렇게 목표를 수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거시적으로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3도심이 있고 7광역 중심이 있고 12지역 중심이 있다라는 거죠. 2030 서울 플랜의 핵심은 바로 이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서울을 자, 아시는 것처럼 강북 같은 경우는 14구가 있고 네. 강남 쪽에는 이제 11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25개 구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3도심 하면은 바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강남 그리고 영등포 지역과 그리고 한양도성은 그 이성계서부터 시작해서 네네. 조선 그 18km 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서울. 그렇죠. 진짜 서울을 서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노비 그 출신이었겠죠. 거기 들지 못했으니까. 네. 노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 됐건 그런 이제 3도심에 포함되는 게 바로 여기 트라이앵글처럼 지도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죠. 바로 더 넓게 3도심, 강남, 도심 이렇게 이제 3도심으로 나눠서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7광역 중심은 여기는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긴 했지만 광역이란 말이 여기를 거점 삼아서 점차 넓혀간다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거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7광역이고요. 12지역 중심은 뭐냐면 지역의 특색을 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실 그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만 문정장지 같은 경우는 거기 또 최첨단이라든가 SRT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고요. 천호길동 같은 경우도 거기 또 그 몽촌토성이라든가 네. 전통을 살리면서 또 현대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걸 조금 더 세분화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202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때는 이제 1도심과 5부도심, 11지역 중심, 그리고 53지구 중심.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도심과 나머지 부도심과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다면 2030 서울 플랜의 핵심은 바로 3도심, 그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그 7광역 중심으로 점점 뻗어나가면서 주변을 그리고 12지역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리겠다라는 게 바로 2030의 서울 플랜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도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네네. 3개의 도심을 항상 그려놓고 네네네. 거기서 트라이앵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긴 했었는데 네. 그게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느냐를
들었을 때는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여기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네, 상태에서 맞습니다. 지금 진행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를 도모하는 쪽으로 네. 설명을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해요.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안에 2030 플랜이 있다. 그런데 2030 플랜이 점차 진화가 됐겠죠. 네. 예전에는 도심과 부도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도심 여기는 나온 것처럼 도심과 광역 중심과 지역 중심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네, 그렇게 네.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여기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도심이 아까 말씀드린 한양도성,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졌죠.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졌다면 광역 중심은 여기 이제 노란색이죠.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림 이렇게 뻗어나게끔 거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광역 중심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청량 여기 동북권 이쪽이 이제 동북권이죠. 동북권 그리고 이제 서북권 그리고 서남권 그리고 그렇죠. 동남권 그리고 네. 서남권 이렇게 이어지는데 네 개로 권역을 조금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북권 같은 경우는 그 서울 도시재생 사업 네네. 왜냐하면 노후화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고요. 또 그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는 마곡이라든가 상암수색처럼 지식기반 상생 산업, R&D 산업을 중점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가산 대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 서남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동남권 같은 경우는 최첨단 도시와 더불어서 전통, 몽촌통성이라든가 백제고분 등이라든가 이런 네네. 걸 살려서 진행을 하겠다는 게 바로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플랜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이 뚫리고 도로가 뚫리는 걸 보면서 여기 왜 도로가 뚫렸을까 혹은 지하철이 왜 통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 한번 뚫어볼까 이렇게 해서 뚫리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정해진 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도로와 지하철이 뚫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럼 내가 다음에 어디 투자해야 되지라고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그럼 도시개발 계획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어떤 지역들이 가장 유망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짚어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규현 이사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주제는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12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있으니까요. 가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까요? 김규현 이사님.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국내도 이제 주식이 요동치고 있고 또 코스피 2000이 무너졌다가 이제 잠깐 이제 회복하고 있는 추세고 또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막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우리 그 쫓기는 입장에서 과연 주식이 무너지고 또 금리가 계속 이제 인상이 되면서 유동 자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내 소액 그리고 내 돈을 가지고 잃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또는 내 자금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네. 현명하고 효율적인 부분인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김규현 이사가 또 굉장히 핫한 부동산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정보를 들고 왔는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준비해준 부동산 정보는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9월에 준공 완료된 겁니다. 14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5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동구 성내동으로 가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오셨네요. 좀 이 얘기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형 아파트라든가 또는 금액이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소형 아파트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거든요. 그중에 핵심이죠. 바로 그 아파트를
그 소액 규모의 아파트를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성내동 아파트 하면 강동구 성내동 하면 천호길동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지역 중심에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30 플랜 중에. 네네. 바로 그 옆에 강동구 내에서도 강동구 하면 제 중강남 지역인데 그 안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드리면 먼저 입지부터 살펴드리면 강동구청이 바로 여기 있죠. 8호선 강동구청이 이쪽에 있다면 네. 건물 위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으로 한 4분 정도 걸음에 그 바로 이제 건물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밑에는 이제 올림픽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을 따지면 이쪽에 2호선이 있죠. 2호선이 있고 그리고 또 8호선이 바로 이제 관통하고 있고요. 또 옆에는 5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과 8호선과 2호선 사이에 바로 지근거리에 이 매물이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자, 입지 여건을 또 살펴보면은 제2롯데타워가 바로 이제 왼쪽에 있죠. 그리고 올림픽공원이 바로 아래쪽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형태로 풍수지 리설 상으로도 바로 이 매물이 이 지근거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따져보더라도 충분한데 바로 강동보건소라든가 강동구청 그리고 구의회, 아산병원, 메가박스 등이 주변에 바로 이 매물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한 부분이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외에도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강동구 성내동 아파트가 바로 그 잠실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간추려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3층의 그 제2롯데타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개발 호재를 살펴보면 바로 이제 2022년에 드디어 완공이 될 예정이죠. 둔촌 주공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들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공사회 분쟁도 있었고 조합원끼리 막 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진행이 되다가 2015년도에 이제 사업 진행 그 시행 인가가 났었죠. 네. 그러면서 또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그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논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주를 본격적으로 계획에 앞두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5,02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탈바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이 매물과 강동구 성내동 매물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9호선 연장이 12월 1일 날 드디어 개통이 됐죠. 계속 이제 얘기만 됐다가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까지 여러분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지만 과거의 그런 상승률을 바탕으로 해서 3단계가 이제 착공이 그 개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삼전 사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삼전 사거리서부터 보훈병원까지 12월 1일 날짜로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매물이 바로 이제 3단계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8호선 연장인데 8호선이 이 암사에서 그치고 있죠. 이 암사에서 그치고 있는데 바로 강북을 넘어서 이 한강을 넘어서 별내지구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하남시 별내지구까지 이어지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8호선과 그리고 9호선 3단계 연장과 더불어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 호재를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일대가 한 7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단지 자체를 업무 단지로 이제 상업 단지로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자족 도시, 즉 주거와 상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서 충분히 조성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개발 호재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이제 건물로 들어가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년, 올해가 18년이죠. 18년 9월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14층 총 14층의 부분 중에서 이제 5층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메리트 중에 하나가 그 올림픽 공원을 이제 바로 내다볼 수가 있고 내 집 앞마당처럼 또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조깅이라든가 산책을 좋아하는데 저같이 그 일상에 지친 또는 직장 생활에 이제 지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요새 워라밸이라든가 힐링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뜨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이 지역이 굉장히 쾌적하면서도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또는 주변의 몽촌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적지라든가 문화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쾌적하면서 고풍스러우면서도 고즈넉한 느낌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언어의 마술사시네요. 네. 자, 아파트 내부를 보자면 여기 보면은 이 거실이 보통 25평 이
지금 임대 평수가 25평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평의 거실이 보통 8평이거든요.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평 정도 되는데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아예 다 확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실이 한 10평 가까이 되면서 또 안방 같은 경우는 6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큼직큼직하면서 개방감과 가시감이 돋보이는 그런 매물이다, 아파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올림픽 공원인데 굉장히 멋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커피 딱 마시면서 거실에서 보시면 TV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로 이제 제가 조명을 해봤고요. 자, 또 하나는 이 내부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목할 것은 내부인데 바로 이 내부에 드레스룸이라든가 또는 매립형 샤워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커피 드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태리제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로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장재라든가 마감재라든가 인테리어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그림처럼요. 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아파트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적으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여성분을 비롯해서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이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과 2층까지 모두 주차장이 이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1대1 주차 외에 더 많은 주차장이 또 남아 있다라는 것 역시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잠실 생활권에 1대1 주차 가능. 그리고 큰 시세 차익과 이런 부분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좋은 부동산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확보해야 되는지 가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쟁으로 따지면 실탄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그걸 좀 살펴드리자면 매매 금액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변 시세를 살펴보실 때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주변 시세 같은 경우는 7억 초반대 또는 6억 후반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최소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그런 시세 차익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리고 유니크한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5억에 월세는 5천에 180입니다. 중요한 게 아파트는 시세 차익만 이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게 선입견인데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형 매물로도 수익률로도 손색이 없다. 5%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2천이고요. 전세에는 5천 정도. 5천이면 굉장히 소액 투자죠. 요새 필요한.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8천만 원의 그런 매물이다. 실제 투자 금액이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세 차익과 수익률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5%의 수익률과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아파트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필요하니까요.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조심할 점이 있을지 유의점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18년 9월에 이미 완공이 된 매물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언어의 마술사라고 이제 불렸지만 호젓하면서 고즈넉하면서 고풍스러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가보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서 헤매시지 마시고 네. 전문가와 동행해서 꼼꼼히 향이라든가 또는 가격대라든가 평형대라든가 평면도를 살펴보시면서 실제 매물을 답사하시면서 주변과 더불어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바로 내 돈을 잃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재미있게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